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믿을 수 없는 현상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죠. 지금은 과학으로 증명된 현상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적과 초자연 현상으로만 믿던 일들이 과학의 법칙이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간의 상호작용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기적이라고 보고되는 일은 현재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고도로 발전된 과학 기술로도 여전히 증명해내지 못하는 일들은 더 많다는 거죠. 성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아 처형당했죠. 모든 인류를 대신해 직접 자기 몸을 희생하자 따르던 제자들이 시신을 거둡니다.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리고 예수는 4일 만에 부활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처음엔 제자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는 자기 몸에 난 상처를 통해 자신이 스스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는 기적을 보여줬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과 언어가 많이 다르던 오래전의 기록이죠.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현재 가능하고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서는 와전됐고 사실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적힌 기록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야기는 과학적인 증명과 상관없이 종교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기보다는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고자 했던 그 희생정신 자체를 기억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소개하기 전에 사실이든 아니든 예수의 부활 당시의 순간을 상상해 보고 싶은데요. 그때로 돌아가 보는 거죠.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4일 만에 멀쩡히 살아서 나타났습니다.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겠냐는 거죠. 사실은 예수가 죽지 않았던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 같은 시대라면 누군가의 계획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예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사건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87년 누나 둘이 있는 19살의 남성 임미남 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녁 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임미남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외상이 너무 심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쳤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경찰의 연락이었던 거죠. 아무 이상 없이 건강했던 아들이 갑자기 사망하자 가족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시신을 맨정신으로 볼 수 없어서 제대로 확인도 못 해본 채 유품만 받아올 정도였어요. 이렇게 부모가 자식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 뒤로 25년이 지납니다. 가족의 사망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2012년 어느 날 이 가족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한 번 더 전해집니다. 전화를 받은 건 누나예요. 경찰의 전화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임미남 씨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누나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1987년에 경찰은 분명히 동생인 임미남 씨의 유품을 어머니에게 전해줬고 심한 얼굴 훼손으로 시신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경찰에게서 직접 사망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5년 만에 사망한 줄만 알았던 동생의 생존 사실을 듣게 된다면 누구라도 쉽게 믿기는 힘들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겠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 당일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87년 2월 13일 밤 12시쯤이었어요. 임미남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누군가와 큰 교통사고가 났고 이때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당시 임미남 씨의 누나는 미국에 있었어요. 사고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고 어머니만 경찰서에 연락을 받아 아들의 사망을 확인했던 겁니다. 이때 경찰에 어떤 실수가 있었던 건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기록대로만 보자면 혼수 상태인 임미남 씨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순천향대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대수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 뒤에 이 환자의 이름이 무명남으로 기록된 겁니다.
연고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뒤로 10개월간 병원에서 지낸 뒤 정신병원으로 옮겨져요. 여기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었죠. 그러는 동안 임미남 씨의 누나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생의 유품이죠. 이 주민등록증을 받아오게 돼요. 가족은 이 사실을 몰랐고 임미남 씨의 사망을 받아들인 채 살고 있었는데 25년 만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요. 자신이 임미남이라고 주장하며 누나를 찾는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이 통화에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장난 전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몇십 년 전 사망한 남동생이 자기의 이름을 정확히 이야기하며 누나라고 한다니까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는 거죠. 바로 경찰서에 가서 남동생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을 데려와 봤어요. 이 남성은 정신병원에 오래 있었는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인데다 얼굴과 몸엔 많은 수술 자국이 있었고 다리를 절었습니다. 외형으로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얼굴에 난 점의 위치들이 남동생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과 어릴 때 살던 집 주소, 어느 중학교를 나왔는지도 모두 일치했습니다.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도 DNA 검사까지 해봤죠. 그랬더니 어머니의 유전자와 99.99%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들인 임미남 씨가 멀쩡히 살아 돌아온 거예요.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동안의 일들을 들어봐야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DNA 검사 결과까지 나왔는데도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얼굴이 너무 변해버린 아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족과 임미남 씨는 어렵게 대화를 시작했고 사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서로 확인해보기 시작했어요. 자, 사건 당일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누나 대신 먼저 임미남 씨의 사망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경찰에게 유품으로 추정되는 옷과 주민등록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임미남 씨께 맞아요. 하지만 사실 그 옷들은 그날 사고를 당해 사망한 다른 사람 옷이었습니다. 누나도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동안 딸 몰래 다른 행동을 해왔다는 거죠. 사실은 아들이 병원에서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예요. 누나는 몰랐습니다. 딸이 걱정할까봐 엄마가 말하지 못했던 거고요. 혼자서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2년 가까이 수소문하고 다녔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어머니가 그날 사고당한 아들과 또 다른 사망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딸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겼던 거지만 1차적인 원인은 경찰에게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미남 씨에게 어떤 사고가 났는지부터 현장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망자가 임미남 씨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건지 아니면 임미남 씨가 혼자 운전하다 이 사망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는 건지 이게 지금도 확인되지 않아요.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간 사람이라면 둘이 아는 관계일 텐데 이것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이 둘을 발견했지만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유류품도 섞인 채 무작위로 어머니에게 전달됐던 거죠. 병원은 이송된 환자를 치료만 할 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신원 확인은 경찰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신원 확인이 안 되면 병원은 환자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못하고 무작정 병원에 둘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정신병원에 보내는 거예요. 치료가 끝났으니 임미남 씨에게 신원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수술 후 한동안 임미남 씨가 혼수 상태였거나 의식이 있어도 의사소통까지는 어려웠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아야 했던 가족과 임미남 씨는 25년 전의 병원 기록을 찾아다녔어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정신병원 입원 당시 임미남 씨가 몇 번의 상담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때 자신의 이름과 가족 사항을 분명히 밝히며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은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판단에 이 주장을 무시한 겁니다. 이게 정신병원으로 옮겨진 이유예요.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진단의 근거는 뭐냐? 그런 건 없습니다. 따로 검사를 한 게 아니라 상담사와 면담 몇 번으로만 판단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임미남 씨는 무연고자라는 이름으로 25년을 정신병원에 갇혀 살았던 겁니다. 경찰과 병원의 무성의한 태도가 원인이었지만
그래도 사실 신원을 알아볼 방법이 있기는 해요. 지문이 있잖아요. 경찰이 지문조회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2006년이에요. 1987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19년 만에 지문조회를 한 겁니다. 사실 사고 전부터 병원이 지문조회라도 해서 이 사람 신원을 찾아달라는 요청은 해왔어요. 그런데 바로 신원을 찾지 못한 것을 봐서는 왜인진 모르겠지만 경찰로부터 병원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늦긴 했지만 이민남 씨의 본적과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게 됐죠. 가족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고요. 정신병원은 이걸로 이제 용산구청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신원이 확인됐으니 이 사람 가족을 찾아달라고 공문을 보내요. 그런데 이번엔 구청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신원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럴 수가 사실 없거든요. 왜냐면 사망 확인을 가족이 했지만 어머니가 임미남 씨의 장례는 치르고 사망 신고는 안 해뒀습니다. 신원이 말소된 게 아니에요. 조회만 하면 나오는데 구청이 무시한 거죠. 그러다 임미남 씨의 사연을 알게 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가족을 결국 만나게 된 겁니다. 경찰과 병원, 정신병원, 구청에서 임미남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귀찮은 폭탄 같은 존재였고 여기저기 돌리다 보니까 25년이 지나간 거죠. 19살에 사고가 났다가 2012년에 가족을 만나보니 40이 넘은 나이에 몸도 성치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도 사람이랑 사망자와 사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물품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임미남 씨는 자신을 분명히 밝혔고 병원을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가족에게 돌아갈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기관에서 하나같이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아 생긴 일이었습니다. 더 문제는 이 사실이 다 확인됐는데도 아무도 배상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사고가 난 사람 구해줬고 경찰을 통해 결국 가족을 만났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를 찾아보려고 해도 25년 전이에요. 대부분 퇴사했거나 직책을 옮겼죠. 임미남 씨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여러 번 폭행을 당한 적도 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보상이나 처벌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 사회복지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직도 임미남 씨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아주 없진 않겠죠. 지금도 기도원이나 폐쇄된 복지시설, 정신병원에 평생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7, 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자주 있던 일이에요. 지금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주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노숙자나 가출한 아이들,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거나 단순한 지체장애자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다가 보호시설에 수용시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호시설에서 지내면 이 기관은 나라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없는 약자들이 강제로 수용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돈만 보고 시작한 사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또 노동력 착취나 학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임미남 씨처럼 억울하게 세월을 빼앗겼던 경우들이고 지금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최약계층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들인 건데요. 다는 아니죠. 하지만 대부분 종교재단에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뢰받기 좋은 성격의 단체다 보니까 또 감사를 받는 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뒤늦게 이런 사건 사고가 알려지고 수사가 시작되면 이미 사건들이 다 덮여 있어요. 말 맞춰져 있고 담당자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지죠. 이런 사건을 줄이려면은 너무 뻔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은 못해요. 하지만 관심을 가지면 정치인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법안이 만들어지고 결국 보호제도가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사회적으로 신뢰받고 있던 보호시설에 아이를 맡겼다가 사망하는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상황이 더 좋았어요. 주기적으로 가족들이 면회도 갔고 아픈 아이라서 보호장비까지 보내고 신경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사망했죠. 더 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이때도 책임지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형제복지원이 이런 보호시설을 가장한 보조금 사업의 대표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사건이 다 드러난 지 시간이 꽤 지났고 지금도 피해자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비슷한 사건이죠.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사건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25년 만에 살아 돌아온 죽은 아들 임미남 씨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